1985년 12월 16일 맨해튼에 위치한 스파크스 스테이크하우스. 정육점집 아들로 태어나 뉴욕 마피아 황제 자리에 오른 폴 카스텔라노는 이 집의 고기를 유독 좋아했습니다. 이날도 평소처럼 스테이크를 즐기러 이곳을 찾았죠. 본업인 정육 사업은 물론 뉴욕의 대규모 건설 사업까지 모조리 장악한 그는 가장 선진적인 마피아 보스로 불리며 범죄 세계의 새로운 흐름을 이끌었습니다. 성공한 사업가 행사를 하는 한편 철통 같은 보안을 갖춘 대저택에서 공포와 엄격한 규율로 조직을 지배했죠. 그러나 실크 가운을 걸친 채 거리의 피냄새를 모르는 듯 명령만 내리던 이 고상한 황제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 엄청난 미움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저녁 스테이크하우스에서 요리될 재료는 최고급 소고기가 아닌 최고위 마피아 보스였죠. 1915년 6월 26일 폴 카스텔라노는 뉴욕 브루클린 벤슨허스트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막 시칠리아에서 이민 온 부부였고 아버지 주세페 카스텔라노는 정육점 일을 하는 동시에 초창기 미국 마피아 패밀리 일원으로 활동했습니다. 어려서부터 고기와 범죄에 익숙했던 카스텔라노는 중학교를 중퇴하고 아버지의 정육점에서 일하며 지역 마피아의 불법 복권 사업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1934년 19살이 된 그는 코네티컷주에서 남성복 가게를 털다가 체포되어 첫 범죄 이력을 남기게 되는데요. 그는 홀로 3달간 복역하면서도 공범들의 이름을 끝까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런 침묵의 계율, 즉 오메르타를 지킨 태도는 범죄 세계에서 높이 평가받았죠. 한편 1932년에 그의 누이 캐서린은 가까운 친척이었던 카를로 감비노와 결혼합니다. 당시 감비노는 뉴욕 망가노 패밀리 소속으로 수익성 높은 여러 불법 사업에 참여해 빠르게 계급을 올리던 젊은 마피아였습니다. 무거운 입과 이런 혈연 관계는 카스텔라노의 출세에 큰 힘이 되었고 1940년대에 매형을 따라 마피아에 입단한 뒤 조직 내에서 탄탄한 입지를 쌓게 됩니다. 1951년 패밀리의 보스였던 빈센트 망가노가 갑작스레 실종됩니다. 망가노를 제거한 배우로 강하게 의심받던 언더보스 알버트 아나스타샤가 곧 새 보스 자리에 오르죠. 아나스타샤 체제에서 카스텔라노는 도박, 고리대금, 갈치 등 다양한 범죄에 가담해 공을 세웠고 금방 카포 레짐으로 승진하게 됩니다. 카포가 된 뒤에는 자신만의 팀을 이끌며 아버지의 정육점 사업을 간판 삼아 갈치와 자금 세탁 같은 불법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여기에 전통적인 폭력보다는 비즈니스 중심의 접근을 우선시하는 전략을 택했죠. 1957년 카를로 감비노는 제노베제 패밀리와 손잡고 보스 알버트 아나스타샤를 제거합니다. 감비노가 새 보스 자리에 오르면서 조직은 감비노 패밀리로 불리게 되었고 그의 처남인 카스텔라노는 가장 신뢰받는 조직 참모로 자리매김하게 되죠. 그해 11월 감비노와 비토 제노베제는 자신들의 권력을 정당화하고 전임자들 소유 사업 분할 및 조직 방향성을 논의하기 위해 뉴욕 아팔레친에서 전국 마피아 회의를 개최합니다. 그런데 조용한 마을에 전국 각지에 번호판을 단 고급 차량이 줄지어 들어오는 모습을 수상히 여긴 지역경찰이 회의장을 급습했고 카스텔라노를 포함한 62명의 고위 마피아 조직원이 회의장과 근처 숲속에서 체포됩니다. 이때까지 FBI 국장 에드거 후버는 마피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지만 미국 전역에 고도로 조직된 마피아 네트워크가 실제 존재한다는 사실이 이 사건을 통해 대중에게 공개되었습니다. 마피아에 대한 정부의 본격적인 대응이 시작되는 계기였죠. 이 아팔라친 회의는 당시 젊은 간부였던 카스텔라노에게도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후 대배심 앞에선 그는 모든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고 법정 모독죄로 짧은 수감 생활을 하게 되죠. 추가로 수사방해와 정보 은닉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끝까지 아무 정보도 발설하지 않았습니다. 정부의 강한 압박에도 침묵을 지킨 그는 신뢰할 수 있는 인물이라는 이미지를 마피아 세계에 제대로 각인시켰습니다. 이런 이미지에 감비노의 무한한 신뢰와 탁월한 사업 능력, 또 사람을 적재적소에 부리는 리더십이 더해져 카스텔라노는 1960년대 조직 내 실세로 떠오르게 됩니다. 1970년대에 들어 건강이 나빠진 감비노는 슬슬 후계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는 아직까지 거리에서 전통적인 범죄를 벌이는 다른 간부들보다 돈 세탁과 합법 사업 운영에 재능이 있는 카스텔라노에게 조직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1976년 임종 직전 폴 카스텔라노를 패밀리의 차기 보스로 지명합니다.
하지만 이 결정은 기존 승계 서열을 무시한 파격적인 선택이었고 조직 내부에 긴장과 갈등의 불씨를 남기게 되죠. 카스텔라노는 자신을 갱스터가 아닌 비즈니스맨이라 여겼고 실제로도 타고난 사업 감각을 보여줬습니다. 그가 운영한 대표 사업 중 하나가 정육 유통업체 다이얼 폴트리였는데요. 정육점에서 일한 경험을 살려 설립한 이 회사는 뉴욕 시내 300곳 이상의 거래처에 닭고기와 육류를 공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경쟁업체를 밀어내기 위해 협박을 서슴지 않았고 키푸드나 월드바움 같은 대형 슈퍼마켓 체인을 상대로도 우리에게 고기를 사지 않으면 망하게 만들겠다고 위협했죠. 정육사업은 장남과 차남에게 맡겼고 셋째 아들에게는 콘크리트 공급업체 스카라믹스 콘크리트를 운영하게 했습니다. 당시 건설업과 콘크리트 산업은 마피아가 완전히 장악한 분야였죠. 마피아위원회는 관련 업체를 묶어 콘크리트 클럽을 결성하고 뉴욕 대규모 건설공사에서 콘크리트 공급 계약을 독점했습니다.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수익의 2%를 불법 리베이트로 상납해야 했죠. 감비노 패밀리는 이 콘크리트 클럽의 가장 큰 수혜자로 카스텔라노는 이 모든 사업을 총괄했습니다. 관련 노조까지 장악한 그는 파업이나 작업 중단을 무기 삼아 건설업자들을 협박했습니다. 당시 뉴욕에서 대형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하려면 카스텔라노와 협상이 필수였죠. 이렇게 방대한 사업 기반을 갖춘 감비노 패밀리는 연매출 약 5억 달러를 기록하며 뉴욕 5대 마피아 패밀리 중 가장 부유하고 강력한 조직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원활한 사업을 위해 카스텔라노는 걸림돌이 되는 인물은 가차없이 제거했습니다. 폭력과 살인에 능한 아일랜드계 갱단 웨스티스와 동맹을 맺어 그들을 하청 조직처럼 활용했죠. 그 대가로 웨스티스는 다른 조직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받았고 감비노 패밀리는 살인 업무를 위탁해 경찰의 추적을 피했습니다. 조직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카스텔라노의 체면을 손상시키는 인물도 그의 명령 아래 소리소문 없이 사라졌죠. 1980년 그는 딸의 남자친구 비토 보렐리가 자신을 치킨맨이라 비하했다는 이유로 제거를 지시했고 같은 해 9월에는 딸을 상습 폭행하던 전 사위 프랭크 아마토 역시 제거했습니다. 심지어 이 두 사건을 포함해 100건 이상의 살인을 저지른 조직 해결사 로이 드메오조차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자 제거 명령을 내렸죠. 이렇듯 동맹을 활용하고 조직 내부를 철저히 단속한 덕에 카스텔라노는 은밀하면서도 강력한 범죄 제국을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1976년 10월 15일 카를로 감비노가 세상을 떠나자 뉴욕 암흑가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많은 이가 오랜 기간 조직 언더보스로 활약해온 아니엘로 델라 크로체가 감비노 패밀리의 새 보스가 될 것이라 예상했지만 감비노가 처남이자 조직의 브레인이었던 폴 카스텔라노를 후계자로 지명했기 때문이죠. 당시 델라 크로체는 탈세 혐의로 수감 중이었기 때문에 이 결정에 반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카스텔라노는 내부 반발을 잠재우고자 델라 크로체를 그대로 언더보스 자리에 두어 강도, 갈취, 고리대금 같은 전통적인 거리 범죄를 전담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델라 크로체는 새 보스의 지위를 인정하고 충성을 맹세하게 되죠. 이 조치는 적절한 권력 안배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조직을 두 개의 파벌로 나누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델라 크로체의 브루클린 파벌과 카스텔라노의 맨해튼 파벌 사이 균열은 시간이 흐르며 점점 깊어져 갔죠. 보스가 된 카스텔라노는 패밀리를 대기업 CEO처럼 운영했습니다. 조직 본부는 은밀한 장소가 아닌 스탠튼 아일랜드에 있는 대저택에 마련했는데 17개의 방을 가진 이 화려한 저택은 백악관이라는 별명으로 불렸습니다. 카스텔라노는 이곳에 최첨단 보안 시스템을 설치했고 모든 카포는 그를 아련하듯 직접 저택에 와서 보고해야 했습니다. 그는 세속과 동떨어진 생활을 하며 실크로브와 슬리퍼 차림으로 손님을 맞이했고 비즈니스 미팅이나 외출을 할 때만 밖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부하들에게 상납금을 받을 때는 마치 라자가 공물을 받는 듯 위험있게 행동했으며 빚을 갚지 않은 자를 제거할지 말지 같은 살벌한 주제도 철학자처럼 냉철하게 숙고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를 표적으로 삼았던 FBI 수사관들조차 품이 있는 악당이라 표현할 정도였죠. 하지만 저택에 틀어박혀 소통을 끄는 보스에 대한 불만은 조직 내부에서 점차 쌓여가기 시작했는데요. 카스텔라노는 수사당국의 추적을 피한다는 이유로 내부 규율을 강하게 통제했고 특히 거래에 대해서는 사형에 해당할 정도로 가혹한 처벌을 예고했습니다. 연방정부가 범죄에 대해 중형을 선고하는 만큼 체포된 조직원이 패밀리를 배신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 때문이었죠.
그러나 이러한 방침은 전통적인 거리 사업으로 큰 수익을 올리던 언더보스, 델라크로체 파벌 조직원들에게 심각한 불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한편 카스텔라노는 콜롬비아 출신 젊은 가정부 글로리아 올라르테와 공공연히 불륜을 저질렀고, 이를 참지 못한 아내 니나는 결국 남편의 곁을 떠나버렸습니다. 마피아 세계에서 아내와 가정은 신성지되는 영역이었기에 그의 노골적인 외도는 조직 상층부에 눈살을 찌푸리게 했죠. 그는 또한 자신에게 충성하는 측근들에게만 권력을 몰아줬습니다. 특히 보디가드이자 운전사였던 토마스 빌로티가 유독 총애를 받았죠. 빌로티는 잔인하고 충직한 인물이었지만 외교 감각이나 조직 운영 능력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럼에도 카스텔라노는 그를 맹목적으로 신뢰하며 1980년대 들어서는 사실상 후계자처럼 대우했는데, 이런 모습을 본 간부들 사이에서는 보스가 일찍 노망이 들었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럼에도 카스텔라노 지휘 아래 감비노 패밀리는 불법이든 합법이든 확실히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그는 저택에서 마치 주주회의를 하듯 노조 갈취와 산업 장악에 대해 논의했죠. 하지만 거리에서 고르는 하위 조직원들은 이 고상한 사업으로부터 별다른 이익을 얻지 못했습니다. 현장과 단절이 심해지며 조직원들 사이에서는 자기만 잘 사는 교황이라는 비아냥이 퍼져나갔죠. 또한 카스텔라노는 직접 손을 더럽히는 일을 꺼리고 여러 잔혹한 업무를 간부들에게 시켜서 처리만 해왔기에 많은 이가 그를 현장 감각 없는 지도자로 여기게 됩니다. 과거 그가 보여주었던 절제력과 판단력, 그리고 조직을 아우르던 리더십은 점차 퇴색되어 갔습니다. 1980년대 중반, 감비노 패밀리 내부의 긴장감은 이미 임계점을 넘어선 상태였습니다. 조직 수익은 수치상 최고조에 달했지만 그럴수록 카스텔라노의 입지는 점점 흔들리기 시작했죠. 특히 금지 방침은 여전히 그것이 주요 수익원으로 작용하는 거리 현실과 큰 괴리를 일으켰습니다. 이런 방침에 가장 노골적으로 반발한 인물이 40대 초반의 젊은 간부 존 고티였습니다. 언더보스 델라크로체가 아끼는 제자였죠. 고티는 막벌을 통해 팀 운영 자금을 조달했고, 다른 범죄 수익 분배 문제에서도 카스텔라노의 규율과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1983년 8월, 고티는 큰 위기를 맞이하는데 절친 안젤로 루지에로와 동생 진 고티가 유통 혐의로 연방수사국에 체포된 것이죠. 수사 발단은 루지에로의 집에 설치된 도청 장치였고, 녹음 테이프에는 이들의 거래에 대한 구체적 대화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카스텔라노는 분노하며 녹취록 4번 제출을 요구하는데요. 이는 징계 근거를 확보하려는 조치였지만 고티와 루지에로는 변호사가 자료를 넘겨주지 않는다며 시간을 끌었죠. 녹취록이 자신들의 사망 선고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에 카스텔라노는 고티를 강등시켜 그 일파를 해체하겠다고 협박했고, 패밀리의 긴장감은 극도로 고조되었습니다. 그래도 언더보스인 델라크로체가 고티 측을 감싸며 카스텔라노의 보복을 가까스로 막고 있었지만, 당시 델라크로체는 건강 악화로 기력이 크게 쇠한 상태였습니다. 고티와 그의 동료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델라크로체가 세상을 떠나는 순간 카스텔라노가 자신들을 제거하려 들 것이며 그보다 먼저 움직여야 한다는 사실을 말이죠. 조직 외부에서도 카스텔라노에 대한 압박은 갈수록 거세졌습니다. 이미 1980년대 초부터 FBI는 그를 최우선 감시 대상에 올려놓았고, 1983년에는 100만 달러가 넘는 예산과 수개월에 걸친 작전을 통해 카스텔라노가 플로리다로 휴가를 간 사이 그의 대저택에 도청 장비를 설치하는 데 성공합니다. FBI는 주방, 응접실, 사무공간 등을 도청하며 수많은 대화와 불법 거래 내역을 확보했죠. 1984년 3월 30일, 카스텔라노는 감비노 패밀리가 저지른 갈취, 밀매, 도난, 성매매 알선 등 다양한 범죄 혐의로 연방에 기소됩니다. 그는 200만 달러 보석금을 내고 일단 풀려났지만 수사의 압박은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1985년 2월 25일에는 뉴욕 남부지방 연방검찰청의 루디 줄리아니가 주도한 마피아위원회 재판에서 뉴욕의 다른 마피아 보스들과 함께 기소됩니다. 이는 마피아 핵심 운영진을 한꺼번에 처벌하려는 초유의 시도로, 이번에도 그는 300만 달러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지만 그해 여름 고리대금과 탈세 혐의로 추가 기소되었죠. 감비노 패밀리 내부에서는 보스가 너무 많은 재판에 걸려있다는 우려와 함께 혹시 정부와 거래하진 않을까라는 불안이 퍼져나갔습니다. 물론 그의 과거를 미뤄볼 때 정부에 협조할 가능성은 작았지만 마피아 세계에서 의심을 받는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치명적 약점이었습니다.
1985년 12월 2일 감비노 패밀리의 균형을 유지해오던 아니엘로 델라 크로체가 암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는 카스텔라노에게 많은 불만이 있었음에도 끝까지 충성을 지킨 인물이었죠. 하지만 그가 사라지자 조직을 양분하던 두 파벌은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카스텔라노는 두 가지 결정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첫째, 그는 델라 크로체의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마피아 문화에서 오랜 충복의 장례식에 불참하는 것은 최고 수준의 모욕으로 여겨지는 일입니다. 둘째, 델라 크로체가 떠난 자리에 자기 충복인 토마스 빌로티를 언더보스로 임명했습니다. 이 결정들은 델라 크로체를 따르던 파벌을 분노하게 했죠. 델라 크로체의 장례 직후 오랫동안 불만을 품어온 카포들이 은밀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존 고티는 프랭크 디치코, 살바토레 그라바노와 함께 보스 제거 작전을 논의합니다. 프랭크 디치코는 카스텔라노가 아끼는 측근이었지만 그의 독단적인 리더십에 불만을 키워오던 차였습니다. 이때 고티가 카스텔라노 암살에 성공하면 언더보스 자리를 주겠다고 제안하며 그를 포섭한 것이죠. 이를 받아들인 디치코는 보스의 측근이라는 위치를 이용 1985년 12월 16일 카스텔라노가 스파크스 스테이크하우스에서 몇몇 조직원과 만나기로 했다는 사실을 알아냈고 이를 고티 측에 제공했습니다. 디치코의 정보를 바탕으로 암살 작전은 치밀하게 수립되었죠. 1985년 12월 16일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화려한 조명이 거리를 수놓던 이른 저녁, 폴 카스텔라노는 아무것도 모른 채 검은색 링컨 세단을 타고 맨해튼 중심가로 향했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건 그의 충직한 신복이자 새로 임명된 언더보스 토마스 빌로티였죠. 오후 5시 26분, 그들은 이스트 46번가에 있는 스파크스 스테이크하우스 앞에 도착했습니다. 암살팀은 매우 치밀하게 조직되어 있었습니다. 3명의 메인 습격조가 식당 입구 근처에 매복했고 예비 인원들도 거리 아래쪽에 배치되어 있었죠. 카스텔라노가 차에서 문을 열고 막 내리려던 순간 코트를 입고 러시아 털모자를 쓴 사내들이 순식간에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이들은 무방비 상태의 카스텔라노를 향해 가까운 거리에서 총격을 가했습니다. 그는 총탄에 맞아 바닥에 쓰러졌고 이어 총잡이 중 한 명이 머리를 겨누어 마무리했죠. 함께 있던 빌로티 역시 반격할 새 없이 운전석을 피로 적시고 쓰러졌습니다. 단 몇 초 만에 감비노 패밀리의 보스와 언더보스가 맨해튼 한복판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지는 충격적인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같은 해 일본에서도 최대 야쿠자 조직 야마구치구미의 두목과 부두목이 동시에 살해되는 사건이 벌어진 바 있죠. 이 작전은 존 고티와 살바토레 그라바노가 직접 지휘했습니다. 그들은 식당 맞은편 차량에서 무전기로 작전을 조율했고 카스텔라노의 차량이 접근하자 작전 개시 신호를 보냈습니다. 작전이 끝난 뒤 고티는 차에서 내려 직접 시신을 확인하고 범인들과 함께 침착하게 인파 속으로 사라졌죠. FBI와 뉴욕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70세의 카스텔라노와 45세의 빌로티는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습니다. 1957년 알버트 아나스타샤가 이발소에서 피살된 일에 이처럼 대놓고 마피아 보스를 제거한 사건은 없었고 연말에 북적이는 뉴욕 한복판에서 퇴근 시간에 벌어진 보스 제거 작전은 암흑가와 수사당국 모두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이 사건은 지금도 미국 마피아 역사상 가장 대담하고 상징적인 암살극으로 기억되고 있죠. 이후 존 고티는 빠르게 조직을 장악했습니다. 사건 불과 2주 후인 1986년 1월 초 가포 20명의 지지를 받아 감비노 패밀리의 새로운 보스로 공식 선출됩니다. 암살에 협력한 프랭크 디치코는 약속대로 언더보스 자리를 얻었고 함께 작전을 지휘한 살바토레 그라바노 역시 조직 핵심으로 떠오르게 되죠. 폴 카스텔라노 암살 사건은 감비노 패밀리를 넘어 미국 마피아 전체에 큰 여파를 몰고 왔습니다. 특히 마피아 위원회 입장에서 존 고티가 허가 없이 보스를 살해한 일은 마피아의 전통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로 여겨졌죠. 특히 제노베제 패밀리의 보스 빈센트 지간테는 이를 중대한 배신이라 간주했고 루케제 패밀리의 보스 앤서니 코랄로와 함께 고티를 향한 보복 계획을 세웁니다. 1986년 4월 13일 이 명령을 받은 조직원들은 브루클린의 한 사교 클럽 앞에 차량 폭탄을 설치해 고티를 암살하려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고티는 클럽에 나타나지 않았고 대신 차량에 탑승했던 언더보스 프랭크 디치코가 폭발로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죠. 이 보복으로 마피아 세계의 긴장은 극에 달했지만
FBI를 비롯한 연방수사당국의 집중 감시와 압박이 이어지면서 위원회는 암살 시도를 중단합니다. 결국 고티의 통제권을 인정하고 그를 위원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게 되죠. 카스텔라노의 죽음은 그를 추적해온 FBI 요원들에게도 큰 충격을 주었는데요. 요원 조셉 오브라이언과 안드리스 쿠린스는 오랜 기간 도청을 통해 카스텔라노의 성격, 말투, 통제 방식까지 세세히 파악하며 일종의 내적 친밀감을 쌓았다고 합니다. 카스텔라노가 체포되었을 때 두 요원은 당뇨를 앓고 있는 그를 배려해 단골집에서 샌드위치를 먹게 허용했고, 언론의 카메라를 피하고 싶다는 요청에도 응해 뒷문으로 그를 데리고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를 반드시 법정에 세우겠다는 사명감과 함께 인간적인 정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카스텔라노가 암살당한 순간 FBI는 수년간 공들인 핵심 수사 대상을 잃고 말았습니다. 두 요원은 그가 교도소에서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했다며 허탈함을 감추지 못했죠. 당시 카스텔라노는 수십 건의 살인과 수천 대의 차량 밀매 혐의로 연방법원에 출석한 뒤 스파크스 스테이크하우스로 향하던 참이었습니다. 그의 죽음으로 재판은 종결되었고 공동 피고인들만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마피아위원회 재판을 이끌던 검사장 루디 줄리아니 역시 가장 굵직한 표적을 거리에서 잃게 되었습니다. 사실 상당수 마피아 보스는 카스텔라노가 차라리 죽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수많은 범죄 혐의와 저택에 설치된 도청 장치로 그는 이미 더 이상 안전하지 않은 인물로 낙인 찍혀 있었으니 말이죠. 암살 사건은 미 전역의 주요 신문 1면을 장식했고, 보스 중에 보스가 죽었다, 스테이크하우스의 피바다 같은 자극적인 제목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뉴욕 대교구는 그의 범죄 경력을 이유로 천주교 장례 미사를 거부했는데 이 결정마저도 큰 뉴스로 다뤄졌죠. 장례가 끝나자 언론의 관심은 즉시 존 고티 체제로 옮겨갔습니다. 당시 45살이었던 고티는 젊고 대담한 신세대 보스로 주목받았고, 조직원들은 충성, 공포, 기회 등 여러 이유로 그를 크게 지지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FBI의 표적이었던 고티는 여러 범죄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주요 증인들이 피살되거나 실종되고 위협을 느낀 잠재적 증인들은 증언을 거부했으며 일부 배심원은 매수당하기까지 했죠. 그 결과 그는 3번의 재판에서 무죄 또는 무효 판결을 받아 어떤 혐의도 달라붙지 않는다는 의미로 테플론 돈이라는 별명을 얻으며 수년간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그의 화려한 언행과 스타일은 대중의 큰 관심을 끌었고, 그를 지지하던 이탈리아계 주민들은 재판이 열리는 날이면 거리 시위를 벌이고 무죄 판결이 나오면 축제를 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FBI는 집요하게 그를 추적해 1990년 12월 마침내 구속 기소에 성공합니다. 이때 재판에서 결정적 역할을 한 인물은 바로 당시 패밀리의 언더보스였던 살바토레 그라바노였습니다. FBI의 이간책에 넘어간 그는 정부 측 증인으로 전향했고 법정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1985년 스파크스 식당 밖에서 고티와 함께 차 안에 앉아 무전기로 부하들에게 카스텔라노 살해를 지시했다. 결국 1992년 존 고티는 폴 카스텔라노 건을 포함한 5건의 살인 공모, 도박, 뇌물, 탈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습니다. 지지자들은 법정 앞에서 소요 사태를 일으키기도 했는데 그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고 2002년 교도소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죠. 폴 카스텔라노는 시대 변화에 맞춰 은밀한 권력을 추구한 계산적인 보스로 평가받는 동시에 거리의 현실과 조직원들의 감정을 외면한 답답한 암군으로 기억되기도 합니다. 그의 통치는 9년에 불과했지만 이 시기는 미국 범죄사의 핵심적인 전환점으로 여겨집니다. 전통적인 거리 범죄에서 화이트 칼라 범죄로 진화를 시도한 카스텔라노의 급진적 행보와 그 흐름에 반기를 든 고티 같은 반동 세력의 충돌은 마피아의 황금기를 종언으로 몰아갔죠. 카스텔라노가 쓰러진 스테이크하우스 앞 거리는 돈과 권력 그리고 배신이 뒤얽힌 마피아 역사상 가장 상징적인 장소로 남아 있습니다.